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오늘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강의는 중국에 관련된 강의인데 중국 관련된 강의를 네 개 테마로 강의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전번에 중국 사상사를 얘기할 때 중국에서 맨 처음 철학이 시작된 거, 철학은 공자하고 노자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철학 사상은 공자가 반을 차지하고 노자가 반을 차지해요. 도가가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는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씨앗, 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거였죠. 노자는요? 노자는 유무상생, 인간 내부에는 어떤 그 씨앗이라는 게 없고 자연의 질서인 유무상생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노자의 도가였습니다. 자, 노자의 도가는 장자가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공자의 육아는 맹자가 발전시켜요. 발전시키는데 장자는 노자에서는 없었던 기를 내세워서 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맹자의 경우는 공자에서 인을 강조하는데 이 인을 뭐로 확산시키는가 하면요, 의로 확산시켜요. 노자의 도가사상은 장자가 발전시키고 공자의 육아사상은 맹자가 발전시켜서 전국시대 때 제나라에서 직가학궁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가학궁은 누가 주도를 하는가 하면 순자가 주도를 해요. 순자가 주도를 해서 이때 직가학궁에서 도가 중심으로 학설이 정립이 됩니다. 이게 황노학이라 그랬어요. 순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순자는 인간은 살아남는 게 목적인데 살아남으려면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을 인간의 본능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이 성향을 없애려 그러면은 예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예로 가르치려면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을 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자였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주도해서 만든 황노학은, 황은 황제의 법가고 노는 노자의 도가입니다. 그래서 법가와 도가가 합쳐진 게 황노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아도가 법과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육아는 인간의 본질에서 추구한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씨앗, 인을 학습을 통해서 기준을 확립하고, 기준을 확립해서 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효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걸 맹자가 사단으로 증명을 했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죠. 도가의 도는 인간의 내면 그런 거 없고 자연 질서에서 도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순자는요, 원래 육아를 이어받아요. 육아를 이어받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립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하다 그랬고, 순자는 사람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데 이 악한 것을 고치려 그러면은 인간의 내면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교육을 통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도가의 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이 성악설을 이어받는데, 성악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와 이사인데 이 사람이 법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자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순화시켜야 된다 그랬고, 요걸 한비자와 이사는 교육보다도 법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한비자와 이사의 법가에 의해서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번 시간에까지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 오늘 통일제국입니다. 자, 통일제국인데,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일종의 개혁입니다. 왜 개혁인가 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는 기득권이 누군가 하면요, 제후들의 세력, 군자와 소인이 있다 그랬죠. 그죠? 군자들이 만든 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진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이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아니고 군자들 기득권층이 아니고 소인들, 평민들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부리는 장사꾼이요. 그 다음에 이사도 평민입니다. 그 다음 기타 등등 내려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들이요. 소인들에 의해서 계획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루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법가로 나라를 이루었어요. 법가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데 이 법가가 굉장히 엄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이런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인데 문제는 이 개혁이라는 게요.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득권층은 어려울 때는 짝 엎드려서 숨습니다. 숨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기득권층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적인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법과 굉장히 엄격한 법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진승오강의 난이 법 때문에 난이 생겨요. 근데 원래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중국의 역사는 고대 역사, 한무제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합니다. 근데 진승오강의 난은요, 진섭세가에 실려있어요. 세가인데 원래 진승오강은 소인들이요. 평민 중에 아주 낮은 계층의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세가에 실렸어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구성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본기가 있는데 이 본기는 황제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황제, 12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가는 제후들에 관한 얘기요. 제후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30편 정도로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열전인데 열전은 대부라든가 일반 평민들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는데 약 70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진승오강은 평민 중에서도 아주 낮은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제후들의 얘기인 진섭세가의 진승오강의 난을 실어놨어요. 그런가 하면은 진승오강은 비록 소인, 즉 평민이긴 하지만은 진승오강의 난으로부터 진나라에 대한 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항우와 유방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승오강을 마치 제후처럼 이렇게 대우해서 진섭세가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건 진승오강이라 해야 될 텐데 왜 진섭인가 하면 진승은 원래 이름이고 성은 이름이고 섭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를 붙여서 진섭세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진섭세가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진승과 오강은 하남 지역 사람이에요. 요쯤 되는 사람인데 이제 어디 북경 위에 가면 의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향이요. 북경 위에. 이 의향이라는 데 아마 일을 하러 아마 만리장성을 쌓으러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하남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택항이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대택항이라는 데까지 왔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리니까 비 때문에 가질 못합니다. 가질 못하면은 여기에 도착해야 될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를 어기면은 죽습니다. 진나라의 법에 의한 통치는요, 법을 어기면 죽여버려요. 근데 이 날짜의 기일에 맞춰서 못 가면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가도 죽어요.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서 반란 일으키자. 반란 일으켜도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은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대택항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한 장정들이 몇 명이 가면요 900명이었어요. 900명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진승과 오광이 반란 일으킨다고 따라갈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오광이 탁 나타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막 주장을 딱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의 계책을 내세워요. 진승이 자기 부하한테 이제 신비단에다가 진승왕이라고 적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고기를 잡았어요. 잡고 배를 딱 따니까 진승왕이라 탁 나와. 그러니까 900명이 딱 보고, 야, 물고기 뱃속에 진승왕이라는 글자가 있네? 야, 보통 사람이 아닌데? 라고 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밤에는 그 진승이 자기 부하한테 시켜서 여우 목소리로 진승이 왕이 된다라고 외쳐요. 여우 목소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진승이 정말로 왕이 되는갑다 해가지고 900명이 전부 다 진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이제 여기서 대택항에서 출발해서 반란군이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여기 함곡간이 굉장히 요새거든요. 이걸 통과해요. 통과할 때 이미 진승의 병력은 900명에서 몇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함양, 이게 진나라의 수도잖아요. 함양에 50km까지 집권했습니다. 근데 함양 진나라에서는 장한이라고 하는 최후의 명장이 나와서 이 반란군을 투벌 합니다. 투벌해가지고 진승도 죽고 오광도 죽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진승과 오광이 나는 평정이 됩니다. 평정이 되는데 문제는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바짝 엎드렸던 기득권은 이 누군가 하면은 진나라가 비록 춘추 전국시대 봉건제를 타파하고 전국치룡, 전국의 7개의 제후나라를 타파하고 통일했지만은 그 7개 나라 제후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있는데 진시황 때문에 납작 엎드렸다가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나요. 이건 뭔가 하면은 개혁 저항 세력들입니다. 개혁 저항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항우였습니다. 자, 항우고 그 다음에 유방도 동시에 이 반란에 참여를 해요. 근데 유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이 유방은 이름도 없어요. 원래 유방의 이름은 유계였습니다. 계는 막내 계자입니다. 막내 계자 쓴 이유는 유씨 집안의 막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고, 야는, 사마시는 사기에는 유협으로 나와요. 유협이라는 건 이제 깡패, 흑객, 뭐 이런 의미인데, 실제는 야는 조폭도 아니고, 동네 양아치 수준이야. 동네 양아치 수준인데, 어찌 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파출소장이 됐어요. 파출소장이 된 상태에서 그 동네 양아치들을 모아서 반란에 참여를 해요. 반란에 참여해가지고 항우 밑에 들어가서 항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하는 사람한테 환랑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유방이 드디어 반란군을 이끌고 함양으로 쳐들어가요. 함양으로 쳐들어가는데 함양을 쳐들어갈 때는요, 진나라 수도죠. 반드시 함국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함국간이 굉장히 험준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은 함국간을 거치지 않고 밑으로 무간을 통해서 들어가요. 이제 항우는 함국간을 거치면서 들어가다가 늦어버려요. 그래서 유방이 먼저 진나라 아방궁을 점령을 딱 해요. 그러면 항우가 나중에 들어와서 유방한테 한나라 왕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줍니다. 왜요? 유방이 굉장히 더 강력해요. 항우보다. 그러니까 유방을 어디로 쫓아버린가 하면 총나라로 쫓아버립니다. 총나라. 옛날에 유비에서 총나라 아주 촌 구석이거든요. 총나라로 쫓아버렸는데
이때 유방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유방은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비록 동네 양아치이지만은 세상을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의 세상은 봉건제로는 지금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중앙집권제, 진시황처럼 중앙집권제라야만 이 세상을 편안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집권제로 가는 걸로 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봉건제하에서 제후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들이거든요. 이 기득권층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기득권층을 흡수 못하면은 통일하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좋다. 너희들 제후들 내한테 와라. 내한테 오면은 통일하고 난 뒤에 다시 봉건제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대유를 해요. 대유하니까 기득권층이 유방한테로 물밀듯이 쏠려와서 56만 명의 대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56만 명의 대군을 편성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드디어 여기 촉지역, 파촉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팽성으로 가요. 이 팽성이라는 데는 어딘가 하면은, 초나라. 원래 그 항우는 초나라 출신이거든요. 초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수도예요. 수도를 쳐들어가서 수도를 점령해버립니다. 항우는 뭐 했는가 하면은, 항우는 여기 제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게 싸움하고 있었어요. 싸움하느라고 방어를 못해서 팽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은 56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팽성을 점령을 딱 해요. 근데 이때 유방이 정예군 몇십만 명, 10만 명 중에 정예군 3만 명을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파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군을 해가서 해군대에서 유방의 군으로 유방군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면서 만나는 쪽쪽 다 죽여. 이 3만은 정예군이고 56만 명은 물론 정예됐지만은 거의 오합지졸이요. 그래서 만나는 쪽쪽 다 죽이고 한 번 죽일 때 어떤 데는요 그냥 강에 10만 명을 넣어버려. 10만 명을 두 번씩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유방의 군은 완벽하게 져버려요. 지니까 유방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유방은 이제 수레를 타고 도망을 가요. 수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되는 아들하고 그 다음에 장녀 둘을 태워요. 수레에 둘을 태우고 마차는 누가 모는가 하면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몹니다. 근데 문제는 수레가 달리는데 뒤에는 말 타고 달리잖아요. 수레가 빨리 못 달리네? 못 달리니까 자기의 아들, 나중에 황제 될 아들을 발로 차서 막 수레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버려버려. 그 다음에 장녀도 그냥 버려버려. 왜 순우월이 가면 보니까 이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세워서 다시 태워요. 태우니까 또 달리는데 유방이 또 버려. 또 순우월이 또 태워. 이거 3번이나 그럽니다. 3번이가 그러니까 순우월이 유방 보고 뭐라는가 하면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애정을 갖고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 한 짓이 뭐냐?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는가 하면 야 이놈아, 애들은 내가 첩을 많이 길러서 애들을 많이 놓으면 되는데 버리고 가서 내가 빨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아치지. 근데 이제 유방이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대등산인가 하는 산에 진을 쳐요. 산에 진을 치는데 유방이 함락이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하는데 함락이 잘 안 돼.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유방이 유방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태공입니다. 태공인데 항우가 이 태공을 포로로 잡았어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만일이 다 보는 앞에 태공을 딱 맞춰놓고 항우가 유방한테 외칩니다. 야, 너 만약에 함락하지 않으면 너 아버지 태공을 이 끓는 기름 단지에 기름 솥에 넣어서 끓여 죽이겠다.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야, 항우야, 너는 너하고 옛날에 나하고 형제 맺었지.
위형제를 맺었으면은 우리 아버지 태공은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그래, 너희 아버지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좀 맛 좀 보게 나한테 갖다 달라 할 정도의 유방이었어요. 이 유방은 대범한 면도 있고 양아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우하고 싸워서 결국 이기는데요. 먼저 유방과 항우의 그 성향을 보면은 유방은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를 굉장히 정확히 봐요. 항우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유방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시황의 행렬이 굉장히 장엄하고 좋아요. 거창해. 근데 유방은 그걸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사나이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떼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항우는 어떤가 하면 항우는 그 행위를 딱 보고 내가 저런 새끼를 죽이고 내가 저 자리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유방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봅니다. 그죠? 있는 현상, 세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탁 봐요. 근데 항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 가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는 것도 많고 굉장히 뛰어나요.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 항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무력, 싸움도 최고로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니까 부하를 불신해요. 부하를 불신하고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주관적으로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보고 싶은 세상만 바라다 봐요. 보고 싶은 세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가짜 뉴스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요 항우 같은 보수 세력은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굉장히 좋아해.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다 해주니까. 유방은 그 가짜 뉴스, 볼 가치가 없는 뉴스라고 딱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지는 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하고 둘이가 싸우면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 항상 그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유방하고 싸울 때 70번을 싸우는데요. 70번 다 이겨요. 다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판 해야의 싸움에서 항우가 져버립니다. 지면서 항우는 죽어요. 죽고 유방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한나라를 건국했는데 문제는 유방으로 봐서는 이 지금의 중국 세계는 봉건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대국을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하나의 기준 하에서 빠른 의사결정 하에 통치해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지 봉건 제국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시대에 맞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본 겁니다. 이게 로마도 같아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잖아요. 로마도 원래 공화정이었잖아요. 그죠? 공화정인데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 공화정 가지고는 큰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다. 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유방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방이 한 나라를 건국했지만은 보수 세력, 봉건제를 유지하는 보수 세력 때문에 없이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군국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뒤에 유방은 이 봉건제를 가진 사람들을 이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난 뒤에 자기를 도와줬던 봉건을 지지하는 장군들 하나하나 제거해요. 유한도 제거하고 한신도 제거하고 팽을도 제거하고 모든 장군들 거의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하지만은 봉건제를 없애지는 못해요. 왜요? 기득권층은 굉장히 아주 억세게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항하거든.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억눌러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봉건제를 유지하기는 합니다. 반은 봉건제, 반은 중앙집중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이제 철학 사상, 지금부터 이제 한나라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춘추 전국 시대는 도가 중심의 사상. 그 다음에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제 도가에서 파생된 법가로 통치했는데 법가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의 이제 그 진나라 그 유방과 항구가 싸울 때까지 중국은 500년 동안 싸웠어요. 500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 다음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법가로는 통치할 수가 없답니다. 법가로는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로 하자. 도가가 뭐예요? 도가는 무위의 정치. 무위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해. 관여 안 해. 백성들이 알아서 통치하랍니다. 근데 유방은 중앙집권제를 하고 싶은데 중앙집권제는요, 전국적인 통치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전쟁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중앙집권제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못하고 하니까 도가가 한나라 초기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7대 한무제가 탁 들었어요. 한무제가 들었으면 드디어 한나라도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되니까 한무제는 도가를 폐기합니다. 도가를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유가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국교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동시에 도가는 제가의 학문으로 떨어집니다. 사회를 개선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에서 도가는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면서 도가는 민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민중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개인을 구제하는 종교, 즉 도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상인데 요거에 대한 게 오늘 강의할 내용이 됩니다. 한나라의 사상이 오늘 강의할 내용이 돼요.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한나라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나라는 법가 사상이었어요. 법가 사상인데 이게 너무 엄해. 백성들이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유방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한나라를 건국하고 난 뒤에는 전쟁으로 백성들의 민심이 아주 흉흉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도가의 무위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방이 죽어요. 유방이 죽고 난 뒤에 2대, 3대, 4대 요 황제들은 단명합니다. 4년 정도 있다 죽고 이렇게 해서 단명해요. 그래서 큰 업적을 못 남기고요. 5대 황제인데 원래 한나라 황제는 앞에다 효자를 붙여요. 효문 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줄여서 문제라고 해요.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한나라 유방이 통일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세금을 굉장히 적게 받아요. 얼마 받는가 하면 15분의 1 받습니다. 보통요 어느 나라도 10% 이하의 세금을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한나라 유방은 15분의 1만 받아. 왜요? 백성들이 힘드니까, 돈도 없으니까. 근데 5대 문제 때는요 더 적게 받아. 얼마나 받는가 하면 세금을 소득의 30분의 1로 받습니다. 세금을 소득의 30분의 1로 받는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한나라의 효문 황제는 그렇게 받아요. 그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해서 황제도 엄청나게 검소해요. 오로지 검은 옷만 입고 다녀. 밥도 제대로 안 먹어. 그리고 전쟁 절대 안 해요. 흉노족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화해 정치. 돈 줘가지고, 야, 지금 알았으니까 돈 주고 그냥 보내. 절대 전쟁 안 합니다. 전쟁 안 해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 일지를 안 합니다.
그 백성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이 효문제는 뭐라는 하면은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정치다. 이게 도가의 무위의 정치를 실현을 해요. 죽으면서도 뭐라는 하면은 죽으면서도 내가 죽으면은 장사는 아주 간소하게 치러라. 무덤에 부장품 넣지 마라. 그리고 복상, 복상은 3일 동안은 장례 제복만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죽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죽을 때 이미 한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게 됐어요.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잘 살아가지고 길에 돈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나라 전체에서 최고의 성군, 중국 전체로 봐서도 최고의 성군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의 뒤를 이어서 경제가 이어봤습니다. 앞에 효자를 붙여요. 효경, 황제, 줄여서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이 경제는 조절한 사람을 불러들여요. 이 조절한 사람인데 이 조절한 사람은 우리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아니고요. 그 앞에 조조예요. 조절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조조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는데 기억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기득권층의 돈이나 이런 걸 뺏는 게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은 누군가 하면 지금까지 봉건제하고 중앙집중제 합쳐서 하는데 봉건제후들이 기득권층이요. 그래서 조조가 딱 들어서 가지고 봉건제후 감찰해요. 제대로 하나하나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봉건제후들의 영토를 줄여버려요. 영토를 줄입니다. 영토를 줄이니까 봉건제후들의 성질이 팍 나서 기득권 측의 성질이 팍 나가지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뭔가 하면요 5초 7국의 난입니다. 그래서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경제도 큰일 났네. 싸우면 질 것 같아. 질 것 같은데 마침 5초 7국의 제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조조만 죽이면은 우리 난 안 일으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조조를 죽입니다. 죽여도 난을 이 기득권층이 그걸 난을 안 한다 했는데 난 더 일으키네?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가 그 난을 간신히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고 난 뒤에 5초 7국이라는 게 이게 봉건제잖아요. 제후들이거든. 제후들 요걸 폐지하는 5초 7국 난을 완전히 억압했으니까 이 폐지는 못해요. 다 못해. 못하고 그냥 거의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게 바로 경제입니다. 자, 경제인데 드디어 경제도 좋아지고 잘 살고 제후들도 많이 억압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나라 무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무황제인데 줄여서 무제라 그래요. 자, 이 무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한나라를 지배하는 사상은 도가였죠. 도가인데 이 도가로는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효율성 있게 일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딱 그랬으면 도가를 폐지해버려요. 폐지하고 육아사상으로 하고 봉건제 없애버리고 군현제 중앙집중식으로 만들고 이 중앙집중식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도가는 불합리해요. 육아로 통치를 하는 게 바로 한나라 무제입니다. 한나라 무제인데 이 한나라 무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이제 한나라 무제인데 이 한나라 무제는 재위 기간이 무려 54년간이요.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사람이 한나라 무제입니다. 근데 이 무제는 앞에 아버지가 경제였잖아요. 그죠? 경제인데 이 경제에 황후가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아서 황후를 폐하고 그 다음에 그 율희라는 후궁에서 난 사람을 태자로 세웠어요. 태자로 세웠는데 이 세우고 무제는 그 황제 되기 전에 이름이 유철이었거든요. 유철은 효경제는 후비 5명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난 아들이 14명이었습니다. 14명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 아들인데다가 이미 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
황제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여자들의 치맛바람, 참수 등등등등 이유로 유리가 제거되고 그다음에 태자가 폐자되고 그리고 이 유철의 어머니가 황후가 되면서 유철이 태자로 책봉이 돼요. 한신이 태자로 책봉돼서 드디어 황제로 올랐으니 그게 무지입니다. 무지인데 이 무지는 지금까지 통치 스타일이 하고 틀려요. 도가 통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먼저 이제 그 전국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먼저 흉노족을 정벌합니다. 그죠? 흉노족 정벌하고 흉노족 정벌하면서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 무지입니다. 또 북쪽 우리 쪽으로 고조선,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을 정벌한 게 BC 108년 이 한무제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평월, 월남 그걸 정벌한 게 바로 또 한무제예요. 이 한무제는 전쟁을 54년 내내 거의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중국의 국민 수가 한 4천만 명 돼요. 4천만 명이 2천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반 정도 줄어들 정도로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거대한 토목공사도 한무제가 합니다. 백성을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이 한무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성군이다. 어떤 사람은 폭군이다. 어떤 사람은 명군이다. 어떤 사람은 황군이다 하는데 대체로 이 한무제는 폭군에 가깝습니다. 왜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거든. 4천만 명을 2천만 명으로 인구를 줄일 정도였고 돈을 그때 5대 6대 황제 때 벌어놓은 돈을 한무제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한무제 이후로 한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일단 폭군의 성격을 가지는데 폭군의 성격을 일면을 누구한테 찾을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 사마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마천, 이 사마천인데 이 사마천이 한 48살쯤 됐을 때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족하고 싸우다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항복하니까 사마천이 한나라 무제한테 이릉을 변호를 합니다. 이릉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러니 이릉의 가족은 좀 도와주소서 했는데 한무제가 성질을 팍 냅니다. 어찌 어쩌고째 그러면서 변호했다고 사마천을 사형에 처해버려요. 사형. 네. 사형을 취하는데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50만 냥을 내면은 사형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마천에게는 50만 냥을 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마천은 정말로 죽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사마담이 유언으로 뭐라 하는가 하면 너는 반드시 역사서 사기를 써라. 근데 사기를 다 못 끝냈어요. 못 끝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시, 두 번째가 내시가 되는 방법이요. 한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한간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한간은 우리 내시 만들 때 뭐 보라를 터뜨리면 된다, 뭐 고추를 자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국에서 한간 내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불알하고 성기를 전체를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 손가락 끝 조금만 잘려도 아파 죽는데 이 전체를 잘라내면요 아파 죽습니다. 아픈 뿐만 아니고 피가 흘러나와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잘라내는가 하면은 끈으로 녹끈 같은 걸로 챙챙 동여매기가 전체를 챙챙 동여매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썩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궁형이라고 그러는데 때때로 이걸 부형이라고도 해요. 부형은 뭔가 하면 썩을 붙자거든. 이게 썩는 형이라는 거예요. 어지간히 썩으면은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끊어내도 아프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때 딱 끊어내버려. 딱 끊어내고 봉해버립니다. 봉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 거면 잠실로 들어가요. 누에 치는 데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이게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천도, 이 형은 사실은 선비로서는 죽는 것보다도 치욕적이요. 그렇지만 사마천은 사기를 쓰기 위해서 이 치욕적인 궁형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 사마천이 49세에 이 궁형을 당하는데 원래는요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천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그 유명한 역사서 사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제는 굉장히 잔인해요. 또 이제 뭐 황태자, 자기 황태자도 죽여. 반역했다고. 실제 반역도 아닌데 황무도 죽여. 가족도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이렇게 저 한나라 무제는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폭력적인 이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요건 이제, 요 그림은 49세 이전의 사마천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49세 이후의 사마천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뭐요? 내시가 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나라 무제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게 동중서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동중서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동중서도 중국 역사상, 유학사상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동중서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동중서라는 동상도 만들어 놓고 숭배하거든요. 동중서가 뭘 내세웠는가 하면은, 천인가묵론이라는 걸 내세워요. 천인가묵론과 제2론을 내세우는데, 이 천인가묵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온 우주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기로 되어 있다. 온 우주는 원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가 결합해서 하늘도 생기고 사람도 생긴다.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은 같은 기로 이루어졌다. 이게 동유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지가 같은 거다. 같은 거기 때문에 서로가 감응한다. 서로가 뜻이 맞는다. 이런 거예요. 뜻이 똑같다. 통한다.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문제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점점 타락하고 퇴폐가 돼가지고 기가 없어져서 천인 감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기 천자가 하늘이 자기의 아들 천자를 내려보내요. 천자는 왕이죠, 그죠? 왕인데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제사장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이 뭔가 하면 무당이라고 하는 요 무자를 잘 보면은 여기에 땅이고 인간이고 여기에 하늘이요. 인간과 하늘을 무당이 춤을 춰서 연결시킨다. 이게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나중에 발전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보세요. 하늘과 인간이 있는데 여기에 하늘의 하늘의 아들 천자가 내려와서 왕이 되어서 이 왕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다. 연결시켜주는데 문제는 이때 왕의 기가 가장 세요.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중에 왕의 기가 가장 세기 때문에 가장 기가 센 왕이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게 되고 이 왕의 기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번창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하면 왕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신의 위임을 받아서 인간들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나라 왕들이 굉장히 잔혹하게 통치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상제 때문에 그랬죠. 그죠? 이번에는 동중서가 상제는 아니고 기를 가지고 왕의 기가 최고다. 왕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무제가 이걸 탁 받아들여요. 왜요? 이 동중서의 처인 가문론이야말로 황제장한테 딱 맞아.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동중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유학이 원래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천인합인론이잖아요. 천인합인론이요. 근데 천인합인론인데 문제는 동중서가 왕을 규제할 수 있는 이론을 또 하나 내세워요. 그게 뭔가 하면 제2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만약에 왕이 제대로 통치하면은 하늘은 상스러운 징조를 내려서 비도 잘 오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한다. 근데 왕이 잘못 정치하게 되면은 하늘은 나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은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가뭄도 들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 네가 좀 제대로 해라. 이런 걸로 좀 규제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사마천이 말이죠. 이 사마천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형을 받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도대체 천도란 게 있느냐, 하늘에 도란 게 있느냐, 왜 그러냐. 그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의 제자 안회는 정말로 뛰어난 제자인데 요절을 시키고, 베이숙제는 뛰어난 신한데도 불구하고 고죽산에서 고사리 먹다가 굶어 죽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람은 굶어 죽거나 요절하는데 불구하고 공자 시대에 도척이라는 도둑놈이 있었는데 이 도둑놈은 사람의 관을 회를 쳐서 먹는 아주 나쁜 도둑놈이요. 이 나쁜 도둑놈은 천수를 누려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천수를 누리고 좋은 사람은 일찍 죽이는 이러한 하늘에 도대체 천도 하늘에 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마천 자기에 대한 얘기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럼도 없이 이 능을 변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궁형을 내리는데 도대체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마천은 천도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없다라고 봤을 때 이게 유학의 경우에는 학문이에요. 그냥 경전만 있을 뿐이고 하늘에 천도 없다. 그 뭐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러니까 유학 분야에 유학에 교주가 없다. 이때는 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중서는 뭐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천도가 있어가지고 임금이 잘하면은 상을 내리고 임금이 못하면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드디어 천도 유학의 교주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동중서의 천인 가문론이 나오고 난 뒤에 가문론과 제1론이 나오고 난 뒤에 유학은 유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전까지는 유학은 그냥 경전만 있었어요. 그런데 동중서 이후에는 천도라고 하는 교주가 생기면서 유학은 유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 무제가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는요, 유교에 의한 통치가 돼요. 그 다음에 도가입니다. 도가인데,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이 유교로 되면서 한나라 국교로 돼요. 그래서 유교에 의해서 통치를 강압적으로 하게 됩니다. 도가는 7대까지는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정치 사회에 관여했던 철학은 도가였습니다. 근데 한나라 무제 이후는 유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도가는 제야 학문으로 들어가 버려요.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면서 이 도가는 민중사회로 들어가요. 민중사회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천도교와 오두미교가 돼요. 그래서 도가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가와 도교인데 도가는 하나의 철학이고 도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숭배 대상은 노자요. 도교는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돼서 신선 만드는 게 이게 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숭배 대상은 노자가 돼요. 그래서
숭배 대상은 똑같은데 추구하는 게 틀려요. 도가하고 도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가가 도교 되는데, 도교란 게 도대체 뭐냐? 도교란 거는 중국의 민간 신앙에 기반을 해요. 민간 신앙은 대체로 주술 신앙이라 그래요. 주술 신앙인데, 주술 신앙이 뭔가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 갓바위입니다. 갓바위. 갓바위인데, 이 갓바위는 원래 이게 약사열애라 그러거든요. 약사열애는 아플 때 가서 기도하는 게 약사열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사열애한테 아플 때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수능시험 볼 때에 갓바위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갓바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약사열애인 갓바위에 가가지고 갓바위 부처한테 기도를 수능 시험 칠 때 기도를 드리느냐는 건데, 요게 갓바위 요 모자 쓴 거 있잖아요. 그죠? 모자 쓴 게 학사모를 닮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사모를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학사모를 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된다라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주술신앙이라 그래요. 고대 신앙은 거기다가 주술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대 신앙도 주술신앙이고 민간 신앙도, 그 다음에 중국의 민간 신앙도 전부 다가 주술신앙입니다. 그래서 민간 신앙인 주술신앙에 기반해서 거기에 노자 장자 사상이 주술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게 민중신앙이 되거든요. 민중신앙이 되는데 이때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는데 이 체계를 확립해 준 게 뭔가 하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도입되면서 중국에 이 불교가 도가 쪽으로, 민중신앙 쪽으로 들어가요. 민중신앙 쪽으로 들어가서 도교로 발전하게 돼요. 이건 다음 시간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도교는 이제 도교 목표. 도교 목표는 불로장생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신앙이 발전해서 도교가 되는데, 민중신앙은요 근본이 뭔가 하면요 현세 이익 추구입니다. 현세 이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 아프고 오래 살아도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돈 있어야 돼. 요걸 추구하는 게 민중신앙이에요. 도교도 이렇게 불로장생, 그 중에 불로장생 뭐예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 이게 불로장생 아니에요. 도교의 목표가 불로장생, 신선되는 게 도교의 목표입니다. 도교가 언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도교가 발생하는 것은 후한 때 발생이 돼요. 자, 유방이 세운 나라가 전한입니다. 전한. 동한이라고도 해요. 서한이라고 하는데, 서한은 지금의 서안의 수도가 있을 때는 서한. 그 다음에 힘이 약하면 중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낙양 쪽으로 수도가 천도됩니다. 그때는 동을 붙여요. 동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한일 때, 유방이 세웠을 때는 서한인데, 그거는 지금의 장안의 수도를 정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중간에 그 신나라 왕망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신나라를 만들어. 이 신나라가 나중에 이제 신라호 인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 이게 망해요. 하고 난 뒤에 다시 유씨가 전한을 이어받아서 후한을 만듭니다. 낙양에다가 후한을 만들어요. 후한을 만드는데 이 한나라의 후한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이 한나라는 항상 외척, 그러니까 왕후 쪽 세력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이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관을 양성시킵니다. 환관을 양성시켜서 환관과 외척하고 싸우는데 환관이 이겨요. 환관이 이겨서 후한은 환관들에 의한 나라가 후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제 때쯤 되면은 환관 중에 10명의 환관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 십상시의 난이잖아요. 근데 원래 환관은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으니까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 같지만은 이 환관이 권력욕도 엄청 강하고 돈 욕심도 엄청 많고 그리고 가짜로 결혼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니까 이 환관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매간매직도 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후하는 환관에 의해서, 예, 후하는 이 환관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제, 마지막 쭉 영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영제가 또 암군이요. 그러니까 환관들이 마음대로 정치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스럽게 돼요. 도적이 들끓습니다. 도적이 들끓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걸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에 뜹니다. 불안에 뜨니까 이 불안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게 종교요. 이때 도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교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도교 발생해가지고 이게 한건적 난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를 만들어요. 이제 도가에서 나온 게 태평도입니다. 태평도인데 이 태평도라는 게 뭔가 하면 민중사상을 융합하고 그 다음에 그 도가사상을 결합해서 만든 게 태평도요. 태평도인데 이 태평도는 뭔가 하면은 먼저 우길이라는 사람이 창시하고 장각이 널리 전파해요. 그래서 그 후한 시대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자치적으로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수도가 있어 왕이 통치를 하는데 도둑놈이 막 일어나니까 서울에 있는 데서 경주나 포항 지역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포항 지역에 어떤 태평도를 창시하고 이걸 태평도에서 포항을 다스려요. 정부가 관여 못하니까 태평도에 장각이 와가지고 딱 통치하면서 통치하는 방법은 먹을 거. 우선 먹을 걸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무료로 치료해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장각이 해요. 장각이 하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농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해서 부강하게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병은요, 먼저 신자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해요. 근데 보통 우리 병은요, 병원에 안 가도 그냥 아파도 어지간하면 스스로 병이 낫습니다. 감기요, 병원 안 가도 스스로 나아요. 독감 좀 오래 가지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몸살 나아요. 거의 모든 병이 자연적으로 나아요. 근데 그걸 이용한 거요. 자연적으로 낫는데 문제는 큰 병은 안 낫죠. 큰 병은 안 나면 태평도에서 뭘 하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평도에서 다 병을 낫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장각을 구세주로 보는 거예요. 구세주로 봐가지고 이 장각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이 바로 황건적인 난입니다. 황건적인 난인데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난중에 장각이 죽어버려요. 난중에 병으로 죽으면서 이제 원래 이제 184년도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장각 중심으로 대규모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 하면 중국의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황건적이 차지해요. 황건적이 차지하는데 이때 유비조조 손건 등등이 손건이죠. 유비조조 손건이 황건적을 토벌을 해버립니다. 황건적을 토벌하는데 사실은 이 황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흥 세력이고 그 다음에 그 평민 세력이고 진보 세력들이요. 그 다음에 황건적을 토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보수 세력들이요. 네. 이렇게 해서 토벌을 되고 났는데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비현덕이잖아요. 그죠? 유비현덕인데 유비현덕은 그러면은 태평도를 좋아했냐?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는데 조조는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린가 하면은 태평도의 장각이 죽고 난 뒤에 태평도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 태평도를 이어받는 게 뭔가 하면요. 오두미도예요. 거의 다 이 근본은 중국의 민중신앙이고, 그 다음에 도가의 사상을 반영해, 노자장제 사상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자를 다 받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교의 전신들이지. 그래서 오두미도, 태평도가 없어지고 난 뒤에 오두미도가 만들어지는데, 오두미도는 장로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장로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장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장로는 여기에 익주란 데가 있어요. 익주인데, 익주의 태수가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이때 이 장로의 모친이 굉장히 미모가 좋았대요. 미모가 좋아가지고 유언한테 들락날락 하면서 잘 보여서 이 장로가 요즘 이 한중이란 지역입니다. 한중의 태수로 가요. 한중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중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익주에 있던 유언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유장이 태수가 됩니다. 유장이 태수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익주에 남아있던 장로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뒤에 이 유장이 한중으로 쳐들어가는데 한중의 장로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왜요? 이 한중의 장로는 아까처럼 지방자치제를 했거든요. 향촌 공동체를 운영했는데 아주 종교적으로 재정 일치해서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단합해서 침략을 막아냅니다. 막아내요. 막아내는데 문제는 여기에 조조가 등장해요. 이게 조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장이죠. 파촉지기는 유장이고 한중에는 장로고 유비는 그 당시에 형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송건은 이쪽에 송건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조가 한중으로 쳐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조조는 중국을 통일할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기 때문에 유장 이쪽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조가 장로가 있는 한중으로 쳐들어가는데 여기에 마등 마초가 우리 쪽으로 쳐든 줄 알고 마초가 여기 항복해요. 장로한테 항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초는 다시 유비한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조조가 장로를 한테 쳐들어가니까 강력한 군대로 쳐들어가니까 장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창고나 보물을 원래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는 불사르지 않고 창고를 잘 보관합니다. 왜요? 왜 보관하는가 하면 이 창고에 있는 먹을 거, 식량, 곡식들은 백성들 것이다. 이걸 태우면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사겠는가? 보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창고를 봉하고 도망을 가요. 조조가 딱 들어보고 장로란 놈 그럼 괜찮은 놈이네. 그래서 나중에 장로를 해이어서 항복시킵니다. 항복시키고 난 뒤에 장로를 크게 칭찬해줘요. 야, 장로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열후로 봉해줍니다. 유비는 여기에 장로를 때때로 이용만 하지 포용을 못해요. 손건의 앞이 손책인데 이 손책은 이 장로 쪽을 굉장히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건데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후한 쪽에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철학, 사상 철학, 지배하고 이 세계를, 이 현상, 이 철학이라 하는 거는요. 이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후한 시대의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상, 그 다음에 그 중심 사상은 뭔가 하면요. 바로 도가 중심에 도가가 반영된 오둠이 되었어요. 도교 철학이었어요. 도교 철학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져 가게 있다는 것을 조조는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유비는 어떤 조조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고
사회를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요. 유비는요, 유비는 원래 출신은 굉장히 한미하죠. 돗자리 자른 사람이 유비 있잖아요. 근데 유비가 항상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경제에 효경 황제의 멧돼 손이다를 항상 내세워. 그게 무슨 소리요? 자기는 부세력,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황제하고 이렇게 그 촌수를 따져보니까 아저씨뻘이야. 그래서 유황숙이라 그러잖아요. 유황숙.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비는 부세력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갈량도 나중에 이제 이 유정을 몰아내고 유비가 이쪽에 차지하잖아요. 차지하고 난 뒤에 드디어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조조를 치러 갑니다. 근데 출사표를 내세워. 아주 뛰어난 명문인 출사표를 쓰는데 그 출사표 하나하나가 유교적 경향이요. 그러니까 유비나 제갈량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구세력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조조가 결국 이쪽 청나라 유비하고 나중에 유선이 왕이 황제가 되는데 유선을 물리치고 거의 오나라는 그때 손을 모하지만 거의 조조가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조의 장군이었던 사마이 중달이 이 전체를 통일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후한 때가 되면은 유교는 퇴색하고 뭐가요? 도가가 중심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가입니다. 도교에 대한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천사도 그 다음에 오두미도죠. 오두미도인데 오두미도의 교조는 노자입니다. 경제는 도덕경이고 교주는 아까 장도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교는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는 불로장생.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예. 신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상은요, 노장사상을 반영을 많이 해요. 수행방법은 신선술은 뭔가 하면요, 호흡법이요. 복식호흡이요. 연단술은 뭔가 하면은, 연단술은 이게 벽곡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화식을 하지 않고 약을 만들어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방중술을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중 종교적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만들어요. 부적을 만들어서 주술적인 신앙이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 그래서 이제 신선이 되는 방법인데요. 신선이 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호흡, 호흡법하고 그다음에 곡식을 먹지 않고 한약을 제조해서 먹고 해서 하늘을 날아가서 신선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했는가 하면 500년대 중국 사람 황진인이 많이 보는 데서 수레를 타고 하늘을 쫙 날아 올라가는 걸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 말기 때 이 김가기란 사람인데 이 김가기란 사람은 신라 유학생이요. 유학생인데 이 사람도 도에 득도를 해가지고 많이 보는 데서 하늘로 확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비승이 되는 방법이 있고 죽어서 신선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시해라 그러거든요. 시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죽으면은 이제 이 사람 이제 신선된 사람은 이제 칼이나 신발을 탁 놔둬요. 칼이나 신발 놔두고 몸은 하늘로 착 올라가는데 문제는 칼이나 신발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신발이나 칼이 시신으로 변할 수 있어요. 시신. 사실은 시신이 아니고 신발이나 칼이에요. 칼이고 나중 되면은 시신들이 다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게 우리 경주 가면은
경주 가면 천마총 같은 데 가면은 신발 입고 검 있잖아. 그죠? 이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신은 신선에서 날아 올라가고 남아있는 건 신발하고 이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신선 사상이 반영된 뭐 무덤이다라고도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이 되는 것이 도교의 가장 큰 목적이요. 자, 이렇게 해서 도가가 도교로 발전이 됐어요. 발전이 됐습니다. 발전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는 이게 도가 중심의 철학 사상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진시황 진나라 때는 법가가 진나라를 통치했고요. 통치 사상이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초기는 도가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철학이었고, 그 다음 7대 이후에는 동중서에서 유학이 유교로 바뀌면서 이 한나라를 지배하는 정치 철학은 유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는 여기에 정치 현 세상을 개선하는 데 사상에서 밀려나서 민중사회로 들어가서 오두미교인 종교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유학은 후한 때가 되면은 그 중심 사상을 누구한테 물려주는가 하면은 오두미교, 도교한테 물려줘요. 물려주고 유학은 쇠퇴하게 됩니다. 유학은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일부만 유학이 채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쇠퇴해요. 쇠퇴고 위진남북제가 되면요. 위진남북조가 되면은 한학은 힘을 못 씁니다. 당나라 때가 되어도 한학이 힘을 못 써요. 위진남북조와 당나라 때는 도교 사상이 중심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위진남북조 때 도교가 어떻게 중국 철학을 완성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